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학술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함재봉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주제를 돈노 독트린하고 한미동맹으로 잡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도 사실 굉장히 첨예한 이슈라고 생각을 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제를 잡고서 이걸 준비하는 중에 사실 이 주제가 더할 수 없이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오늘 이 주제를 잡은 저희가 역시 선견지명이 있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미 관계 그리고 미국의 전략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두 학자를 모시고 말씀을 듣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마련하였고요. 일부러 포맷도 강연 중심으로 했고 토론은 맨 끝에 가서 저랑 같이 함께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럼 우선 그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한국학술연구원 이사장님이신 박상은 이사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앞으로. 어, 3월이라 봄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아직도 일교차가 심하고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먼 살 제쳐놓으시고 오셔서 이 자리에 성원해 주신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환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우리 한국학술연구원은 1968년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은사님이신 그 김명애 박사님이 설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으로 68년 된 연구원이고 저희 연구원은 처음 때부터 한국학에 대한 영문으로 우리 저널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보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참 많이 할 때는 150개국에 우리 코리아 옵서버가 배부가 됐습니다. 한미동맹, 돈노 독트린, 뭐 제가 얘기 안 돼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한미동맹이 제가 지금 이게 1953년에 한미동맹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 주도하에 이루어졌는데 지금 금년에 63년 된 거죠. 근데 그동안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세 번째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가 제일 큰 것은 이 한국이 자주국방에 앞장서는 그 핵 무장을 하겠다. 그럴 때 이제 가장 미국에서 이제 반대를 해갖고 한미동맹에 이제 큰 한번 흔들림이 있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은 카터 대통령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미국을 철수하겠다는 얘기 1977년부터 79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미국이나 우리 한국의 국내 정권이나 정세 변화에 의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오늘 아마 두 분 교수님하고 또 우리 함재봉 원장께서 아마 좋은 토론을 해주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이 앉은 이 자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1928년도에 세워진 이 구세군 본부입니다. 처음에 구세군의 사관들하고 구세군 본부에서 돈을 만들어서 이 센터를 지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주제와 같이 마찬가지로 150년 전 우리 한국이 지도자들이 무능하고 부패하고 그럴 때 나라가 기울일 때 이 동네가 대한민국의 그 외교의 중심지였던 건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막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좋은 토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감사드리고요. 그냥 진행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그래도 우리 김문수 지사님하고 이인재 지사님 축사 간략하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유서 깊은 곳에서 오늘 이렇게 좋은 한미동맹에 관련된 이런 선생님들 말씀이 있다 그래서 저는 배우러 왔습니다. 제가 이 함재봉 원장님이 여러 가지 하시는 말씀이나 책이나 또 유튜브에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배우고 있는 제자입니다. 정말 아주 훌륭한 강의를 많이 해주시고 제가 우리나라 정치학자들한테서 잘 못 듣던 그런 좋은 강의를 많이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상은 선배님께서 오늘 좋은 우리 토론회가 있다고 하고 또 강연이 있다고 그래서 저를 소개를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배우러 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 한미동맹이 저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는데 상당한 정도로 저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환기에 와 있고 특히 남북 관계에서 북한이 적대적 이국가론을 내세우고 우리 이재명 정부가 바로 여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뭐 통일보다는 북한을 이렇게 마음에 드는 여러 가지 그 군사 훈련을 줄인다든지 대북 풍선을 못 날리게 한다, 방송을 안 한다,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 그리고 특히 또 한미 군사 훈련을 이렇게 줄여 나갈 때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전시작전권 전환이 강력하게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옳은 거냐. 지금 뭐 사드다 또 패트리엇 미사일이나 전부 빼가고 있는데 이런 한미 동맹의 가장 중요한 군사적인 동맹, 이것이 북한의 핵이 이란보다도 훨씬 강력한 핵을 가지고 있는 이 북한의 핵과 또 중국의 핵, 또 러시아의 핵,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전시작전권을 전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언론에서도 제대로 잘 표현되고 있지 않고 이런데 저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느냐, 평화와 자유민주적 질서의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 과연 가능할 거냐, 대한민국 번영이 가능할 거냐, 저는 매우 우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그런 것들을 좀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좀 많은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박상은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포럼을 여신다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서 보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제가 요즘 그 자카리아 박사가 쓴 역사는 어떻게 진보하고 왜 퇴보하는가, 우리 책의 제목인데 원 제목은 Age of Revolutions, 혁명의 시대라는 책입니다. 거기 보니까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2016년 이제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트럼프가 캠페인에서 1시간씩 연설할 때 그 연설은 4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자카리아 박사가 그렇게 썼는데 4마디가 뭐냐? 중국이 우리의 공장을 가져갔다. 멕시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무슬림들이 우리 시민을 죽이고 있다. 내가 이들을 물리치고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중산층에서 붕괴돼 가지고 절망하고 있는 미국의 그 노동자들에게 분노의 불을 지르면서 마침내 트럼프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미 동맹은 저도 뭐 정치하면서 늘 생각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적은 미국의 적이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손을 잡고 그 적을 물리친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동시에 미국의 적은 대한민국의 적이다. 미국의 적을 대한민국과 미국이 손을 잡고 물리친다. 이 두 가지가 한미 동맹입니다. 지금 미국의 적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과 미국의 이 한미 동맹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한미 동맹을 더 굳건하게 발전시키면서 새로 만들어지는 세계 질서 그 중심으로 나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두 분 박사님께서 좋은 발표를 해주시고 또 아주 좋은 토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그 강연을 고명현 박사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고명현 박사는 제가 소개를 드리면 고등학교를 아르헨티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가 모국어 같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 가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학부하고 대학원까지 석사까지 콜롬비아 대학에서 수학하고 이제 이런 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의 랜드 연구소에 있는 국제정책대학원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아신지 몰라도 미국 최고의 국방안보 싱크탱크, 저는 발군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대한 이해나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가히 발군이고, 지금은 한국안보전략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첫 번째 강연인 돈노 독트린에 대해서 고명현 박사가 해주겠습니다. 고 박사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고명현이라고 합니다. 사실 함재봉 원장님께서 저를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이제 중요한 발표를 이렇게 부탁하셨을 때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회의를 많이 나갈 때 제 생각을 한 길어야 15분 정도 하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45분이라는 시간을 주셔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수석이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더 재밌게 해보려 노력을 했는데 좀 지루하시더라도 좀 양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제목을 보시겠지만 이번 오늘 회의의 주제인 던노 덕트린에 대해서 제가 발제를 하겠지만, 제가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왜 트럼프인가? 왜 트럼프를 지금 미국이 지도자로 선택을 했는가? 그리고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래서 거기에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세계관, 그리고 현재 미중과의 경쟁, 그리고 향후 미래, 거기에 대한 모든 답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목차를 보시면은, 긴 강연이기 때문에 목차로 나눴는데요. 일단 목차를 보시면은 처음에는 일단 트럼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트럼프가 이제 당연히 어떤 의미에서 트럼프가 이제 등장을 했나? 그리고 여기 다크나이트라고 해놨는데, 다크나이트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어둠의 기사입니다. 사실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역할적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물을 다크나이트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한테 절실한 인물, 그런 인물로서 트럼프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제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돈노 독트린입니다. 돈노 독트린이라는 거는 이제 요즘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이 새롭게 이번에 발간한 국가전략서에 나온 새로운 독트린의 이름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새로운 게 아닙니다. 새로운 게 아니고 과거에도 아마 여러분께서 많이 보셔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마가,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세력들을 마가라고 부르는데, 그 이제 마가가 생각하는 새로운 세계관입니다. 새로운 동맹관. 이게 상당히 좀 충격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미국의 많은 동맹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 위기의 진원지가 사실 우리나라나 다른 동맹들이 아니라 미국에서 나온다는 점.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함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제 다음에 발표하실 이제 김현욱 소장님께서도 많이 언급을 하실 텐데요. 한미동맹의 핵심 기술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확장 억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거를 좀 논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재밌는 부분일 수가 있는데, 트럼프주의는 과연 지속 가능할까? 트럼프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못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출마를 못하더라도 그 트럼프 이후에 트럼프주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계속 갈 거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의와 결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트럼프 왜 다크나이트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미국은 그 상당히 그 비관적인 세계관을 지난 10년 동안 세계를 비관적으로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이 본인들이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대적 쇠퇴직의 절대적 쇠퇴가 아닙니다. 미국은 아직도 굉장히 부자고, 뭐 혁신 부분에 있어서 세계 1위고, 뭐 억만장자도 매일 생겨나고 있고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럼 미국은 자신들이 지금 쇠퇴한다고 생각했나? 그 키워드는 바로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즉 미국이 쇠퇴한 게 아니라 중국이 너무 성장을 하다 보니까 미국이 위기의식을 갖기 시작했고, 그리고 미국이 바라보는 중국은 단순히 그냥 과거에 있던 미국의 경쟁국이 아니라 과거에 있던 미국의 경쟁국을 다 합친 것 같은 경쟁국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일본 1980년대,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1970년대 소련, 이 두 개를 합친 게 바로 중국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이게 고민이 많았는데, 근데 미국의 언론을 잘 보고 계시면은 미국에서 자꾸 중국을 칭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판하면서도 칭찬하는 부분, 바로 그게 대표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중국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수가 있는데 왜 미국은 우리는 못하나? 왜 우리는 맨날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싸우나? 미국은 왜 소수민족들이 뭐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국가 역량 동원에는 잘 안 되는가? 이거에 대한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서 중국을 비판합니다. 걔네들은 자유가 없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걸 뒤집어 말하면 미국의 많은 엘리트들은 그걸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부러워하는 그 엘리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그 유명한 그 기술가 테크 그 기업들을, 대기업들, AI 기업 뭐 아니면 인터넷 기업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미국은 쇠퇴한다. 왜냐면 중국을 벌어보니까 무섭게 추격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미국 내부에 있는 국가 역량을 동원을 못한다는 문제. 그게 지나친 민주주의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인데, 그래서 이제 미국의 엘리트들이 볼 때는 트럼프라는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트럼프가 봤을 때 전에 같은,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들 같이 멋있고 막 어떻게 유명한 그 수사로, 이제 멋있는 서사로 국민들을 막 설득하고 그냥 감동을 주고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당연히 미국 사람도 다 압니다. 무슨 마법에 홀려가지고 트럼프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엘리트들은 지금 미국이 그만큼 다급하다, 차라리 창조적인 파괴가 올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본인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금 미국이 필요한 거는 클린턴, 오바마 이런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통합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창조적이지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적인 창조를 할 수 있는 대통령, 그리고 거기에는 롤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닉슨입니다. 닉슨이 1960년대, 70년대를 잘 보시면은, 닉슨이 언제 대통령이 됐냐면은 린든 존슨,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밀리기 시작했을 때, 그때 다음에 나온 게 닉슨이었는데, 닉슨이 뭘 했냐면은 베트남을 버렸죠. 파리 평화협정을 통해 가지고 동맹이라는 베트남을 그냥 헌시작 버릇이 버려버리고 그냥 딜을 했습니다. 나가버렸고 베트남은 패망했고 우리한테 큰 종국을 줬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괌 1969년에는 괌 덕트린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은 자기 스스로 방어해야 된다. 지금 누가 그렇게 하고 있죠? 트럼프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괌 덕트린에서 이제 한국도 스스로 너희들이 방어해라, 우리는 더 이상 못 도와준다 그랬죠.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벌써 했고, 지금 트럼프가 똑같이 답습하고 있습니다. 근데 닉슨이 그냥 한국이 싫어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그때 2사단인가를 철수시켰나, 7사단인가를 철수시켰나 그랬죠.
근데 한국이 싫어서가 절대 아니고 베트남이 싫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닉슨이 봤을 때, 그리고 키신저가 봤을 때 미국의 당시에 70년대 제일 중요한 위협은 베트남이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바로 소련이었습니다. 그럼 소련과 대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차라리 중국을 위협하는 베트남에서 철수를 하고 중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소련에 대항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닉슨이 70년대 했던 거는 리셋입니다. 컴퓨터가 부팅이 안 될 때 리셋하잖아요. 미국이라는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을 안 했을 때 닉슨은 한마디로 말해서 리셋을 했습니다. 재부팅. 그래서 미국이라는 시스템을 재부팅했고, 재부팅하면서 뭘 했냐면은 베트남에서 빠지고 중국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소련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닉슨은 욕을 무지막지에 먹었죠. 베트남 때문에 욕먹었고, 동맹을 포기했다고 욕먹었고, 닉슨 자체도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뭐 다 아시다시피 워터게이트가 있었고, 쫓겨났고, 탄핵 때문에 그 전에 사임했고, 그래서 했지만 키신저랑 닉슨이 봤던 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좋아서 소련을 잡은 게 아니라, 소련을 잡기 위해서 중국이랑 손을 잡았고, 한마디에서 미국은 다시 리셋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닉슨으로 끝났다면 미국이 지금처럼, 그러니까 냉전을 이길 수는 없었을 겁니다. 닉슨 사람이 정말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었지만 미국의 냉전 승리를 위해서 충분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충분 조건은 바로 레이건입니다. 레이건이 이제 또 닉슨 다음에 포워드 카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레이건이었는데, 레이건이 등장하면서 드디어 미국의 처음에 닉슨을 시작했던 재설정, 재부팅이 아주 이제 완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레이건이 했던 거는 바로 미국의 부활입니다. 재기. 그래서 그때 되면 레이건의 수사는 완전히 닉슨과 다릅니다. 레이건은 정말 우리가 지금 기억나시겠지만 굉장히 소통도 잘했고, 우리 흔히 미국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를 가질 때 좋아하는 이렇게 포부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비전도 많이 잘 제시했고 그랬는데, 바로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닉슨이 리부트를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그래서 레이건이 추진한 건 바로 이제 원래 닉슨이 만들었던 소련과 중국과의 분열을 파고들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소련을 그냥 코너로 밀어넣었고, 그리고 베트남 철수를 통했던 그 군비 점을 통해 가지고 80년대에 이제 잘 아시는 스타워즈 같은 거 이제 미사일 방어 체제의 토대를 닦았고요. 그리고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켜서 바로 이제 혁신 같은 걸 많이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의 주식 시장이 끝없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토대를 깎은 게 레이건이지만, 그래서 레이건은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아요. 미국에서, 양당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공화당에서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근데 사실 닉슨이 없었으면 어려웠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한 부상도 이제 경제적 추격도 따돌렸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한마디에서 다 이게 가능했던 게 다 닉슨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인데요. 이제 트럼프를 보고 있으면 트럼프의 슬로건이 있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근데 이걸 누가 처음 말한지 아십니까? 레이건입니다. 레이건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40년 전에 미국을 다시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런 얘기를 했고, 그걸 막아였는데, 그래서 트럼프를 잘 보고 있으면은 트럼프의 롤모델을 보고 있으면 트럼프의 롤모델은 일단은 닉슨입니다. 근데 본인도 레이건의 수사를 답습을 해요. 왜냐하면 레이건이 인기가 워낙 좋았으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땐 트럼프는 본인의 배경이 정치인보다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레이건의 경제적 부흥 그 부분에 좀 집착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국가 전략을 보고 있으면은 닉슨을 해가지고 이제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본인의 역할은 닉슨처럼 하는 건데, 사실 레이건처럼 하는 것도 동시에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좀 병행하고 있습니다. 동맹에 대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닉슨의 괌 독트린을 이제 다시 베낀 것 같고요. 그리고 선택적 철수를 이제 우크라이나, 유럽 그런 데서 설치를 해가지고 대신 거기서 세이브한 그런 역량 같은 거를 중국과의 경쟁에 투입을 하고요. 그래서 하지만 동시에 경제도 자기는 잘했다, 부흥시켰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지금 두 가지 패권을 지금 가지려고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한 가지 패권은 에너지 패권, 다른 패권은 AI 패권입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로는 이제 AI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가지고, 트럼프는 아무래도 레이건처럼 완전히 초격차, 미국이 다른 나라와 초격차를 이루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0년대 때는 레이건이 일본이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을 추격하는 것을 따돌리기 위해서 일본을 막 견제를 했고, 그래서 덕분에 우리나라에 투자가 많이 된 것처럼 지금은 똑같이 중국의 AI 추격을 막기 위해서 아마
뭐 수출 통제 같은 것도 하고 있으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초격차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이제 레이건과 닉슨을 합친 것처럼 하는데 제가 볼 땐 그게 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트럼프란 사람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돈로 이쪽으로 들어가서요.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 발간된 이 미국의 전략과 국방 전략 보고서가 있었고, 그리고 국가 안보 보고서가 있었는데, 안보 전략이 있었는데요. 둘 다 관통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키워드는 여기 저희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굉장히 추앙을 받아요, 거기서. 그래서 이런 건 전혀 본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트럼프를 이렇게 높게 세우나? 근데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미국이 매년 4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국가 전략 백서 같은 데서는 거기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핵심 목적은 당시에 현직 대통령을 추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NDS나 NSS, 국가 방어 전략 그리고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의 전에 나온 그런 발간된 보고서를 보고 있으면은 절대로 대통령 얘기가 안 나와요. 순전히 미국에 집중합니다. 미국의 안보에 대해서. 근데 트럼프가 처음으로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당연히 트럼프가 이런 걸 원하니까 그런 게 있는데, 다른 하나는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미국 엘리트들이 트럼프의 예전과 파격적인 면을 이제 전략적인 요인으로 활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트럼프는 이전 미국 대통령과 달리 미국 이전의 미국 대통령은 모든 이제 전략적 수사가 원래 틀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그 틀은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냉전 시기에 만드는 틀이 있는데, 그 틀의 목적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동맹한테 신뢰를 주고, 그리고 동시에 적성국한테, 적대국한테도 뭔가 안심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정도를 할 거야. 그러면서 적한테도, 동맹뿐만 아니라 적국한테도 우리의 위협은 이 정도니까 너희들도 조심해. 이 정도라서 안정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상대방을 위협해가지고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 게 국가안보 전략서의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완전히 다릅니다. 트럼프는 위협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한 게 뭐냐면은 이전까지 나왔던 유지됐던 수십 년 동안 유지됐던 전략 안보 백석, 한마디로 말해서 전략적 신호를 보내는 틀을 깨버립니다. 그렇게 깨버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부터 미국은 너희들을 기습할 거야. 이제부터 미국은 원하면은 참수 작전할 거야.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미국이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트럼프의 브랜드가 생깁니다. 브랜드가 뭐냐면은 나는 한다면 한다. 그리고 나는 어떤 규범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그게 미국의 적성국들한테는 굉장한 위협입니다. 근데 그거를 코드로 만든 게 바로 이번에 나온 백서입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다 똑같아요. 국가안보 전략, 전에도 나왔고, 전에는 국가안보 4개년 계획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이번에 나온 작년 말이랑 올해 초에 나온 이번에 나온 트럼프의 NSS랑 NDS는 제목만 똑같이 완전히 새로운 문서입니다. 그래서 거기 백서의 중요한 전략적 요인이 뭐가 됐냐면은 바로 트럼프 본인의 직관입니다. 이제는 옛날에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트럼프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 그리고 이번에 미국의 전략이 트럼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직관은 뭐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동맹들이 우리한테 돈을 띄어간다. 그거를 이제 전략화했고, 그리고 닉슨이 했던 미치광이 전략, 그러니까 난 기습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미쳤으니까 너희들은 미친 척하지 마.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의 러시아 푸틴, 중국의 시진핑, 심지어 북한의 김정은도 조심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기네들이 이렇게 막 미친 짓 했을 때는 무섭지가 않은데 미국이란 나라가 막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정말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란에서 일어난 일도 사실은 미국이 이스라엘이 미국을 움직인 게 아니라 미국이 이스라엘의 전략을 답습을 한 겁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처럼 아무런 규범에 규범했지 않고 진짜 막대한 화력을 동원해가지고 적을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그게 이스라엘의 전략인데 그거를 미국이 지금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긴 한데 그게 바로 이제 트럼프의 본인의 직관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은 이제 더 이상 옛날에 어떤 규범, 어떤 선례를 따르냐를 보는 게 아니라 트럼프 본인이 어떤 식으로 이 기회를 포착했을 때 활용할 것인가, 그걸 들여다보는 그런 지도자의 심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을 이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NSS는 이렇게 잠깐 말씀드린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이전과는 완전한 단절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던로 덕친의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자면은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니까 세 개의 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개의 축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함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세 개의 축으로 나눠져 있는데 보고 있으면은 일단 트럼프의 개인적 본능을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거를 이제 그 코드로 만들어 가지고 일종의 체계화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본능은 이런 겁니다. 영토, 부동산업자이기 때문에 땅에 관심이 많고요. 둘째, 이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배력 과시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래를 좋아하고 당연히, 그리고 마지막은 제로섬 게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윈윈은 더 이상 없다. 무조건 미국이 윈이다. 너희들이 피해보는 건 어쩔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직관을 통해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전략의 체계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좀 기술적인 건데 거부 전략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거부 전략은 뭐냐면은 이 전략 중에서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상대방이 적이 자신을 공격 못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죠. 무슨 뜻이냐면은 한 가지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좋은 방법은 한마디로 압도적 힘을 과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서워서 못하는 거고, 두 번째, 만약에 그게 불가능했을 경우에는 뭐가 좋냐면은 만약에 너가 나를 공격하면은 나는 너를 죽도록 때릴 거야 이런 건데,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레드라인 넘었을 때 너는 엄청난 피해를 주겠다, 이거 위협하는 거죠. 이 두 개가 다릅니다. 미국은 전에는 압도적 힘을 과시했다면은 이번에 나온 그 미국의 전략을 보고 있으면은 우리는 특히 중국에 대해서 현실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옛날처럼 세진 않아. 그러니까 옛날처럼 세다는 게 절대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중국이 워낙 추격을 잘했기 때문에 옛날처럼 압도할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대신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 선을 그었어. 이게 바로 레드라인인데 그 레드라인을 중국이 넘었을 경우에는 너희는 이제 정말 끝났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이제 콜비의 거부 전략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국이 군사력이 압도적인 건 다들 아니까 그건 걱정되지 않는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렇다면 그 레드라인이 어딨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 레드라인은 바로 제1도련선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1도련선 밖에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를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루비오의 그 국무장관의 서반구 우위, 그게 바로 미국의 이제 새로운 전략인데, 전략적 우선순위인데, 이건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제 미국이 자기 앞마당을 확실히 장악을 하겠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미국의 국내 정치가 개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미국이 드디어 이제 외교안보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외교안보라면은 외국이 있었고 국내 문제가 있었고 둘은 별개라고 봤는데 이제는 그걸 뒤집어 가지고 미국의 국내 문제가 바로 미국의 외교안보 문제라고 하는 거죠. 지금 국내 문제 제일 심각한 게 어떤 거죠? 불법 이민, 마약. 그게 어디서 오냐면은 중남미에서 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거는 외교안보 문제야. 우리 외교안보에는 전에는 마약, 불법 이민 그 국내 문제야. 그걸 외교안보 사안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외교안보 사안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의 핵심 전략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의 국내 정치가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루비오가 지금 정말 진지하게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서반구 우위 전략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부분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개인의 직관을 이제 체계하는 부분인데, 근데 이거는 어디서 중요하냐면은 미국이 전략적 행동을 할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냐, 이거 할 때 좀 이해되는 부분인데요. 무엇이냐면은 당연히 트럼프가 국가안보 전략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사업가이기 때문에 국가안보 전략, 안보, 외교 그렇게 큰 관심이 그러니까 관심은 있지만 이거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건 본인도 인정하는 것 같고요. 근데 직관은 자기가 우월하다 생각하는데, 근데 그 아래에 있는 전문가 집단이 그거를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거, 그러니까 트럼프가 왜 지금 미국의 엘리트의 선택을 받았나, 이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본능, 직관을 미국의 엘리트들이 활용하는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트럼프가 전문가들의 수사를 빌려가지고 본인의 직관을 뭔가 멋있게 전략 체계를 한다면은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트럼프를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지금까지 추진 못했던 급진적 아이디어들 같은 거를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란 공격의 사례가 있는데, 트럼프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메네이 이번에 공습해서 살해한 것처럼, 제거한 것처럼 했을 때 트럼프가 ABC인가 거기에다가 인터뷰한 게 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원래 하메네이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란이 그 암살자들을 이렇게 고용을 해가지고 트럼프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트럼프도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자기가 한 말이 내가 하메네이가 나를 잡기 전에 내가 뭐 그를 먼저 잡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걸 보고 있으면은 이게 기회주의적인 형태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메네이가 이제 지도부랑 같이 모였을 때 이때다 싶어가지고 때린 다음에 지금 이제 사단이 벌어진 건데, 그만큼 트럼프는 자기의 그 본능적인 직관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당연히, 왜냐면 미국이 그 국가 지도자를 암살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하메네이를 제거했을 때도 그 폭탄을 떨어뜨린 거는 미 공군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군기였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런 행동을 체계화시켜 주는데, 참수 작전을 전략화하는데 거기 동원되는 게 전문가 집단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크링크라고 하죠. 중국, 러시아, 이란 그리고 북한을 연결하는 그 축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있다. 근데 사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있다 해가지고 합리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미국의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의 그 국가안보 전략은 더 이상 이론 체계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걸 따르는 게 아니라 행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례를 만들고 선례를 중심으로 전략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수 작전을 실행한 거는 향후에 뭐 트럼프주의가 계속되면은 이제 국가 전략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건 다 좋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문제는 이제 그 트럼프의 너무 개인적인 그런 부분에 의존하다 보니까, 일단은 첫째 이게 지속상 가능하냐,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우려가 있고, 두 번째는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적한테 이렇게 그 불안감을 주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동맹한들한테도 불안감을 준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소하냐가 이제 미국이 그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과제는 당장은 안 될 거고 향후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레이건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뭐 계속 서방구의 제가 자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서방구의는 이제 왜 중요하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정말 처음으로, 그러니까 냉전 후에 처음으로 미국이 국내 정치를 왜 대외 정책에 반영하기 시작한 그거의 사례가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배경을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1기 때는 이게 관심이 없었는데 2기 때 관심이 그 2기가 이제 야인을 있을 때, 2기 되기 전에 그때부터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1919년에 사실 지금 트럼프랑 볼튼 전 그 국가안보자 비서관이었던 존 볼튼이랑 되게 사이가 안 좋은데, 당시만 해도 볼튼이 이 서방구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이랑 이제 마찰이 있어서 나온 건데, 이제 2024년 되면은 이제 선거 운동이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그 현 국무부 장관인 루비오가 이제 그 얘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해가지고 그 서방부에 우리 관심이 있어야 된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루비오가 이런 얘기를 언급했는지.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워싱턴에 있는 전문가 집단에서 이걸 합리화주기 시작합니다. 왜 이제 서방구인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고요. 그리고 이게 25년 되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최근에 발간된, 작년 말에 발간된 국가 그 안보 전략의 이게 백서에 나오는 거죠. 그거를 트럼프 개론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그 먼로 덕트린이 1820년대에 나왔는데 그게 한 번 업데이트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19세기 말에 시어더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번 그거를 업데이트했고요. 왜냐하면 원래 먼로 덕트린은 방어적인 그런 그 덕트린이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 유럽의 열강들은 그 아메리카야 그러니까 북미나 남미 쪽에 개입하지 말라, 들어오지 말라, 방어적인 개념이었는데 그걸 공세적인 개입주의로 만든 게 시어더 루스벨트 대통령이었고, 그걸 한 번 더 이제 21세기에 업데이트한 게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트럼프 자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거를 먼로 덕트린에서 그거를 자기 던러 덕트린으로 바꾼 것도 거기 일환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다 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만든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 최고 동력은 루비오였습니다. 루비오가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루비오는 차기의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달라지고 있는 국내 정치 지형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루비오를 좋아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두 남자를 좋아합니다. 지금 왕의 남자가 2명입니다. 트럼프는. 한 사람은 부통령 제이디 밴스고, 다른 남왕의 남자는 바로 루비오입니다. 이 둘을 계속 다니고 다니면서 사진도 같이 찍고 계속 대통령 후보라고 언급을 해주고 둘도 경쟁도 시키고요. 근데 왜 둘만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차기 대선 때
움직이는 핵심적인 그 투표하는 블록들이 이 두 사람이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제이디 벤스는 잘 아시다시피 중부의 좀 말하는 저소득자 백인층을 대표한다 그러면 루비오는 누굴 대표하냐면은 지금 미국에서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소수민족인 히스패닉을 대표합니다. 근데 모든 히스패닉들이 공화당 계열은 아니고 보수적인 아니고 민주당 계열도 많아요. 근데 지금 루비오가 대표하는 거는 바로 그 보수적인 계열들이고 그 보수적인 히스패닉들은 쿠바 출신, 베네수엘라 출신 망명자들입니다. 미국에 굉장히 많이 삽니다. 그래서 루비오가 그거를 오랫동안 쿠바 망명자의 후손이기도 손자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의 그런 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그러니까 국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새로운 떠오르고 있는 그러니까 지지 세력을 규합을 해가지고 트럼프 쪽으로 보내면서 자기도 차기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입지를 다지는 방법이 뭐 돈을 더 주거나 국내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은 미국, 쿠바, 베네수엘라 망명객들이 원하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그 나라들의 독재 정권을 붕괴시키는 거 그거를 미국의 국내 안보 정책에 이제 반영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정치가 미국의 대외 정책에 반영되는 거. 아마 이런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항상 이스라엘이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미국이 우위에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신기하게도 쿠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진짜 쿠바 이민자의 손자가 이제 미국을 끌고 와가지고 지금 쿠바 정권 올해 말까지 간다는 얘기 있어요. 뭐 더 갈 수도 있겠지만 해주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바꿔버리고 있고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걸 본 베네수엘라랑 쿠바 출신 이민자들은 이제 평생 공화당만 투표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게 있어서 서방고 우위는 이제 국내 정치를 대변한다면은 이제 우리한테 직접 다가오는 건 바로 이제 이 도련선, 제1도련선 얘기인데 이 도련선이 참 무섭습니다. 일단 국가 방어 전략을 보고 있으면은 4개의 노력선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Lines of Effort가 나오는데 이건 노력선이 뭐냐 그냥 노선입니다. 4가지 노선이 나오는데 이 노선이라는 게 잘 보고 있으면 그냥 겉으로 보면 그냥 지리적인 노선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정구는 서방구. 그리고 두 번째는 제1도련선을 중국억제 그러니까 이제 일본, 대만, 필리핀 이렇게 연결되는 제1도련선. 그래서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 세 번째는 이제 더 이상 지리적 분리선이 아니라 이제 조건부가 이거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동맹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뜻이냐면은 너희들 이 동맹들은 그러니까 세 번째 노력선에 들어가는 동맹들은 이제 미국이 계속 방어해주겠지만 너희들이 잘할 때만 해주겠다. 조건부로 해주겠다 뜻이고요. 네 번째는 그냥 방위산업 기반 개발인데 우리나라는 잘 아시겠지만 세 번째 들어갑니다. 세 번째 노선.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열심히 하면은 그럼 우리도 그제서야 우리가 방어해주겠다. 근데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서방구는 그렇다 치고 이 제1도련선은 단순히 지리적인 분리선이 아니라 동맹의 급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동맹의 급을 나눠가지고 제1도련선에 포함되는 방어에 포함되는 나라들은 어디냐? 미국의 맹방들입니다. 일본 그리고 호주, 영국. 영국이 유럽에 있는데 여기 있냐 그러실 텐데 사실 영국은 오커스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호주에 뒷배입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는 미국의 맹방입니다. 이 나라들은 미국이랑 완전히 결속해가지고 미국과 같이 다니기도 하지만 미국의 최고의 방어를 보장받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냐? 다른 동맹들도 많은데 거기 우리나라도 들어가는데 이 나라들은 자체적으로 일단 책임은 자체적으로 져야 됩니다. 유럽은 러시아 위협을 1차적으로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맡고 한국은 이제 북한에 대한 위협을 이제 1차적으로 맡고 그렇게 하고 우리는 뒤에서 서포트만 해주겠다. 제한적이지만 핵심적인 서포트를 해주겠다. 그게 이제 전략 백서에 나온 용어고요. 그리고 중국과는 무슨 얘기를 하냐? 괜찮은 평화를 달성하겠다. 그러니까 괜찮은 평화란 게 뭐냐면은 괜찮은 건 진짜 좋다는 괜찮은 게 아니라 그저 그런 평화. 한마디로 말해서 냉전이죠. 근데 냉전인지 근데 또 평화 쪽에 기울은 냉전인데 대신 이게 어떤 뜻이냐면 냉전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소련을 그러니까 냉전 진짜 냉전 때 냉전의 이미지는 그러니까 개념은 소련을 없앨 수 없으니까 그들을 이제 컨테인하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견제하겠다는데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중국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너희들과는 지금은 싸우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존적 경쟁이 아니라 서로 말하자면 어느 정도 그 안정을 이제 추구하자, 이런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던로 덕트린의 이건데, 이게 말 그대로 세 가지 부분이 있죠. 서방구, 국내 정치 반영, 두 번째 동맹들한테 부담 지우기. 근데 모든 동맹들이 그런 건 아니고, 그 세 번째는 중국과는 괜찮은 공존을 선택하겠다. 이게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동맹으로 돌아가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의 동맹이니까 미국이 동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제일 도련선에 포함된 국가들은 미국과 완전한 통합을 합니다. Full integration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미국과 같이 움직입니다. 대만의 유사시 사태가 나면 일본도 동참하고, 그리고 아니면 아니고. 대신 만약에 중국이 일본을 공격하면은 미국은 자국이 공격받는 것처럼 바로 이제 대응하고 똑같이. 그게 골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한국, 그리고 미국, 나토, 그리고 몇 개 국가가 더 있는데, 근데 그 나라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자체 방어에 주요 책임을 지고 그런 게 있고, 그리고 핵심적이지만 제한적 미국 지역. 근데 여기서 한국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안보, 그러니까 국가 방어, 그러니까 NDS 그 방어 전략을 보고 있으면은 북한의 위협 수는 격상이 됐어요. 이제는 미국에 대한 실존적인 위협이 됐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대응의 얘기가 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너가 책임져.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서, 이것도 말하자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안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다는 거를 방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더 이상 동맹 아닌 동맹 같은 국가들, 이런 나라를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 그렇다면은 그 한국은 뭐냐? 근데 그 말씀드린 대로 그 괴리, 북한의 위협은 격상이 됐는데 한국의 이제 동맹의 위치는 격화가 됐죠. 왜냐하면은 제일 핵심적인 동맹은 아니니까, 제일 도련선 밖에 있는 동맹이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아마 이제 한미 사이에서 해결될 숙제일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굉장히 핵심적인 제안을 제가 미국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책 보고서는 안 나왔지만, 이 보고서가 발간됐을 때 그 차관인 엘브리지 콜비도 그렇고, 그 국방부 장관인 그 피터 헥세스도 그랬고, 한국을 이제 이스라엘과 같은 급인 굉장히 모델, 그러니까 모범적인 동맹이라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사실 전체적인 그 동맹의 순위에서는 격화됐다고 보는 게 맞는데, 동시에 그 한국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모델 동맹이야.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뭐 열심히 자기 잘해서 잘한다 그런 거 하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굉장히 시사하는 게 많은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 그 모범적인 동맹이라고 불러준 나라가 세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 이스라엘, 그리고 폴란드. 근데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을 보고 있으면은 사실 일단 높은 자각 역량이 있는데, 그걸 뒤집어 말하면은 영내에서 외톨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당연히 중동에서 외톨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사실 진짜 믿는 친구가 하나도 없고 미국만 믿고 있고요. 근데 폴란드도 사실 그래요. 폴란드도 뭐 말은 EU고 나토고 하지만 이제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껴가지고 양쪽에서 침공받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누구도 안 믿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은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만약에 독일이 폴란드 침공하면 영국과 프랑스는 서부 전선에서 바로 독일을 공격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안 했거든요. 독일이 침공했을 때. 그래서 폴란드도 자강을 되게 원해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뭐 말하자면 동병상련과도 느끼고, 그리고 무기도 사가고 그런 건데, 이 세 나라는 진짜 영내에서 외톨이고 자강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의심이 많은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 나라들은 사실 세계에서 믿을 수 있는 강대국이 미국밖에 없는 나라들이죠. 그리고 이 나라들의 자강력을 미국은 지금 높게 사겠다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핵심 동맹인 그런 융합된 통합 방어에 들어가는 일본, 호주, 영국은 아니지만 너희들의 자각력은 우리가 진짜 높게 사. 그런데 이 세 개 나라의 또 다른 웃긴 점이 뭐냐면은 셋 다 핵 개발을 원해요. 물론 모든 분들이 알고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리고 확장체를 되게 원하고.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미국이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볼 때는 향후에 우리가 한미 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지 실마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확장 억제, 저는 이제 요즘에 하는 게 이런 안보기 때문에 한미 관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전에는 뭐 제재 북한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거에 굉장히 제 그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에서 관심이 많은데요. 이제 확장 억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아까와 그 미국에 만드는 수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일단 확장 억제에 대해서도 이제 무서운 얘기인데, 처음으로 그러니까 조선일보 컬럼에도 나왔지만 이 국가안보 전략 그 백서에 확장 억제라는 얘기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대신 뭐라고 그랬냐면은 제한적이지만 핵심적 지원을 하겠다. 근데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미국이. 지금도 설명 안 해주려고 그러고, 대신 뭘 했냐면은 케빈 킴 대사대리가 한국에 아직 있었을 때 기자 불러다가 설명을 해줬어요. 이거 확장 억제, 이거 핵심적이고 제한적인 핵심된 그런 거에 핵심적인 지원이 뭔지는 제대로 설명을 하고, 대신 우리 그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은 살아있다,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걸 안 해주면은 그 미국이 지금 확장 억제 공약을 안 해주면은 한국은 사실 NPT에서 탈퇴도 돼요. 왜냐하면 NPT에 들어간 비핵 국가들의 그 들어간 이유가 핵 개발을 포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이랑 그 강대국들이 핵으로 무장하지 않은 비핵 국가들은 절대 핵으로 공격 안 했다는 거를 철저히 약속을 했고, 두 번째는 확장 억제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핵을 안 가져도 된다는 거였어요. 그 세 번째 약속이 또 뭐였냐면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핵보유 국가들이 영원히 핵을 갖겠다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점진적으로 이제 비핵화를 그리고 비핵선을 추진하겠다는 게 공짜가 세 가지 골자인데 지금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국한테 확장억제를 제공을 안 하겠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NPT 체제에 나가도 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절대 확장억제를 포기할 수는 없지만, 동시에 확장억제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 샌프란시스코와 서울 사이에서 갈등, 그러니까 뭘 선택해야 되냐, 그런 갈등을 하는 걸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일단은 그렇다면 지금 확장 억제에 대한 함의가 뭐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단 보편적 유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지리적 우선순위라는 게가 이제 재래식 전략면 적용된다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이 우리한테 던진 메시지인 북한의 위협은 너희가 책임져라, 이거는 정말 재래식 부분만 책임을 지는 거고, 이제 확장 억제에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 계속 미국이 책임을 주겠다, 이게 해석이 유력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좀 무섭지만 유력한 해석은 그 차별에 대한 신뢰성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콜비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확장 억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처럼 아주 너희들이 만약에 너희들이 핵으로 공격받으면 우리가 바로 핵으로 대응하겠다, 이거는 이제 모호해진다. 그러니까 좀 무서운 얘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없지 않아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또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거는 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말했던 확장 억제 구체화라 또 배치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확장 억제 NCG,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핵협의 그룹 NCG. 그게 핵협의 그룹이 무슨 뜻이었냐면은 나토의 NPG 핵 기획 그룹처럼, 한마디로 말해서 핵무기는 미국이 갖고 있지만 이게 사용에 대해서는 동맹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그리고 동맹한테 신뢰를 주기 위해서 핵 사용 사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서로 논의하겠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걸 의미하냐, 제가 볼 때는 먼저 말씀드렸던 전략적 자율성을 너한테 주겠다, 거기에는 이제 확장 억제에 대한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한미 관계에 남겨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심각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바로 미사일 방어 체제입니다. 골든 덤이라고 이제 미국을 했는데, 이 골든 덤이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아이언 덤처럼 미국 본토로 핵미사일이 날아올 때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건데, 확실하게 격추시키겠다. 그래가지고 미사일 방어체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미국 본토를 보호하겠다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러시아와 미국 간에 이제 핵 균형, 그러니까 서로 핵으로 공격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서로 이제 그 핵으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상호 확증 파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누가 먼저 핵을 쏘면은 상대방도 핵으로 절멸했기 때문에 서로 핵을 못 쓰는 단계, 공포의 균형, 그거였는데, 미사일 방어 체제가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면은 공포의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춘 나라가 무조건 전략적 우위에 서게 되는데, 그 우위가 상대적 우위가 아니라 절대적 우위가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반발이 크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자꾸 푸틴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핵미사일, 그리고 대륙간 탄도탄,
초국성 미사일 아니면 핵 그 어뢰 포세이돈 같은 거 뭐 수십 년 동안 지하를 맴돌 수 있다 뭐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말하자면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건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제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도발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저희한테는 그건 좀 덜 이제 우선적인 문제는 아니고 더 우선적인 문제는 바로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이 미국이 지금 제약한 그 골든돔 그리고 미사일 방어 체제 안에 들어갔냐, 그 보호막 안에 들어가 있냐, 이것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작년에 나왔던 NSS 그러니까 국가 전략 백서에서는 이제 그 다 들어간다 이렇게 동맹국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근데 이 최근에 나온 국가 방위 백서의 전략 백서에서는 본토망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거의 끝나갈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지금 획기적인 변화 그리고 이제 미연의 변화기도 하죠.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보완해 나갈 테니까 미국도. 근데 이게 이 방향성이 계속 유지가 될까 했을 때 이걸 들여다보려면은 미국 내부 정치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왜 미국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지도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이제부터 미국의 대외 전략을 이해하려면 키워드는 미국 국내 정치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내 정치는 이런 식으로 달라지고 있는데 뭐냐면은 지금 트럼프가 자꾸 플로리다에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미국에서 플로리다라고 그러면은 뭐 미국의 부유한 백인들이 주로 은퇴하러 가는 데라고 생각하는데 날씨가 좋으니까요, 따뜻하고. 근데 그것보다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플로리다는 이제 아주 미국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주가 됩니다. 전에는 변방에 있다면은 향후에는 핵심으로 될 이제 주가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 원래는 이제 플로리다가 이제 히스패닉들이 많았기 때문에 민주당 우위였는데 이게 지금 공화당 우위로 뒤집혔습니다. 첫째 여기 나온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뭐 이제 55%의 그 지지를 받고 24년 대선에서 승리한 것도 있지만 그것이 8년 사이에 그렇게 됐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냐면 공화당 등록 이제 유권자 수가 더 많아졌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이 중남미의 좌파 정권의 적대적인 망명 출신 이민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게 또 플로리다입니다. 그래서 쿠바 말고도 이제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니카라구아 이민자들이 이제 강경 노선을 지키는 공화당을 선호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게 뭐냐면 부상하는 이제 새로운 미국의 정치 명문들이 생깁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루비오 그리고 플로리다주에서 쿠바 표밭을 완전히 그냥 통제하고 있는 그 디아스 발라트라는 가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부상을 했고 이 사람들이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전쟁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공화당 보수 사이에서 새로운 이제 선거 연대가 생각나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가 잘 익숙한 미국의 보수주의 복음주의 벨트라고 하죠. 바이블 벨트. 그러니까 주로 남부의 잘 아시는 텍사스, 알라바마, 미시시피 이런 캔사스, 알칸사 그런 데가 아니라 이제 그거 플러스로 선벨트 어디냐면은 미국에서 제일 날씨도 좋고 사막인데 플로리다도 있고 근데 사실 텍사스도 있고 더 서쪽으로 가면은 네바다도 있고 뉴멕시코도 있고 뉴멕시코는 근데 좀 민주당 계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합쳐지면서 이제 히스패닉들이 부상을 하고 그리고 공화당이 아주 든든한 지지 세력이 되는 거죠. 이런 새로운 이 선거 연대가 형성이 되고 있고 그 중심에는 트럼프가 있고 트럼프가 지금 차기 대선 후보로 밀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제디 벤스 바로 복음주의 벨트를 대표하는 선두주자 그리고 선벨트를 대표하는 루비오. 근데 그렇다고 이거는 관념적인 건데 실제로 미국의 인구 구조가 달라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이제는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는 미국 국민이 아니라 선거인단이죠. 일렉토럴 컬리지인데 거기에 선거인단 수가 달라지는데 이 선거인단의 선거인단 수는 맨날 똑같습니다. 538명. 근데 이 538명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은 인구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냐면 미하원이 이제 인구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의 인구가 늘어나면은 그거에 해당되는 선거인단은 더 늘어나고
덩달아 하원 의원들도 숫자도 늘어나고요. 인구가 줄어들면은 하원 의원의 숫자도 낮아지고 선거인단도 이제 줄어듭니다. 근데 이게 근데 이걸 언제 바뀌냐 하면은 미국은 10년에 한 번씩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가지고 인구의 분포도랑 이제 변화를 이제 추적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선거인단 수에 반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30년에 10년에 한 번씩 하니까 20년에 한 번 했고 30년에 한 번 하면은 다음 대선은 2032년인데 그러니까 28년이 다음 대선인데 이 인구 변화가 이제 반영되는 거는 2032년이 되죠. 첫 대선. 그때를 보면은 이제 위에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는 건 제일 변화가 있는 그런 주들인데요. 제일 변화가 많은 거는 텍사스랑 플로리다입니다. 텍사스 TX랑 플로리다 FL인데 지금 2020년대 때는 텍사스랑 플로리다에 해당되는 선거인 수는 텍사스는 40명이고 플로리다는 30명이고 여기는 이제 공화당 텃밭입니다. 이제는. 근데 이제 아래 보시면 이제 인구수가 줄어드는 주가 있죠.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지금은 어마어마한 이 선거 블록이죠. 선거인단 수가 54명이니까. 근데 이제 2030년 이후에는 캘리포니아의 선거인단은 4명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텍사스는 4명이 늘어나고 플로리다도 4명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뉴욕 동부의 대표적인 이제 민주당 텃밭이죠. 거기는 지금은 28명인데 이제 2030년 이후에는 2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지금 대선까지는 캘리포니아, 뉴욕, 거대주인데 이 둘의 선거인들을 합치면은 82명인데 10년 있으면 76명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텍사스, 플로리다를 합치면 지금 70명인데 2030년 이후에는 78명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공화당은 아주 자연스럽게 텍사스와 플로리다만 이기면은 지금까지 공화당을 압도하고 있었던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인구 구조의 변화가 예고하는 거고 그리고 플로리다의 중요한 핵심 세력은 히스패닉들이고 그리고 이 히스패닉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진보적인 그런 노동계층의 히스패닉이 아니라 미국이 지금 중남미 관계들 그리고 반미 국가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어떻게 보면 보수 우파 히스패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상하기 때문에 그걸 대표하는 게 루비오고요. 이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이라도 이 트럼프주의는 제가 볼 때는 뭐 다음 선거 때 질 수도 있어요. 근데 장기적인 구조를 보고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서방구 우위라는 개념, 그거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좀 선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막 중구난방을 할 때도 있는데 어쩔 때는 전략적인 그런 직관이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마랄라고에 그렇게 자주 가는데 그 이유가 단순히 따뜻해서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마랄라고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 영향력을 계속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마랄라고는 아시다시피 플로리다에 있고 그리고 여기서 트럼프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는 옛날에 케네디가랑 부시가가 보여줬던 정치가 똑같습니다. 케네디가는 하이니스포트라고 해가지고 어디냐면 매사추세츠 주에 있죠. 거기서 이제 별장 정치를 했죠. 뭐 친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기자나 뭐 학자나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같이 얘기도 하고 쉬고 같이 놀고 하면서 영향력을 유지했는데 그거는 전형적인 미국의 엘리트 동부 엘리트 정치였습니다. 아이비 리그가 대표하는 그 정치였고 그리고 그거를 부시가도 그랬습니다. 공화당이긴 하지만 그 사람은 케네 벙크포트라는 거는 메인주에 있는 어떤 별장에 가가지고 했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동부의 엘리트 정치였고, 근데 보수 정치. 근데 이제 트럼프는 뭘 하냐면은 바로 플로리다에서 사람을 불러서 모읍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이제 트럼프주의가 계속 성공하고 유지된다고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지금까지 양해안이라고 그러죠. 캘리포니아 서부 그리고 뉴욕과 매사추세츠 동부 이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미국의 정치를 자주했고 그게 미 국내 정치와 그리고 미 대외 정치의 분리로 이어졌다면은 이제 미래는 플로리다가 하는 겁니다. 플로리다 그리고 플로리다 정치가 대표하는 건 한마디로 해서 미 국내 정치와 미 대외 전략의 융합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새로운 정치 세력 그리고 정치 체계를 예고하는 게 제가 볼 땐 트럼프주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제가 자꾸 누누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미국이 전에는
저는 이랬습니다. 대외적으로 이렇게 있던 일들을, 그러니까 대외적인 그 정치 목표를 위해서 내부를 희생시킨 게 많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무역주의가 대표적인 거고, 그걸 트럼프가 비판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그 인위적으로 그 달러의 가치를 평가전상해 가지고 한마음에서 자신들의 수출은 불리해지고 수입은 유리해지는 그런 구조를 오랫동안 유지했고, 그걸 통해서 자유무역 체제를 유지를 했다면은, 그걸 그리고 미국 엘리트들은 국가안보 전략의 달성을 위해서 그걸 인위적으로 계속 유지를 했다면은 이제는 반대가 되는 거죠. 사실 미국의 그 이민 문호 개방도 냉전 때문에 있었던 거지, 그 전에는 백호주의였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뒤집겠다는 거죠. 트럼프가 하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대외 정책에 국내 정치를 수렴시키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겠다. 이제 국내 정치가 우선이다. 그리고 그 대서양,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과의 관계를 대서양주의라고 그러는데, 대서양 동맹이라도 그러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아니라 카리브해랑 중남미. 그러니까 미국의 주리적 그 포커스 달라지고요. 그리고 인태도 되게 중요하고. 사실 미국이 그 전에는 유럽을 중시했다면은 이번에 트럼프가 선언한 거는 이제 카리브해랑 중남미가 우선이고 그 다음은 인태다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지리적 포커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파생되는 결과들은 뭐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서방구 우위랑 그리고 동맹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거기서 수혜 보는 건 아닌데, 근데 그거에 대한 좋은 것도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지금 지금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 그리고 이란을 연결해주는 축을 지금 분사하고 있고요. 물론 이란의 지금 일어나고 작전의 결과가 어떤 거에 따라서 이게 지속 가능한지 아닌지는 알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메시지는 아주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중국이랑 러시아는 친한 국가는 안전하지가 않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너희 그 동맹들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 그런 메시지만 나온 것만 하더라도 일단은 기본적인 목적은 달성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건 좋은데, 두 번째는 좀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트럼프의 불확실성, 이게 물론 제도화되고 체계화되고 이걸 전략적으로 활용하니까 크링크라는 그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그 반미주의 그 연대를 분사하긴 했지만, 동시에 더 위험한 세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확장 억제에 대한 모호성은 제가 볼 때는 각 국가들이 자강의 차원에서에도 핵 개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런 글로벌 안보 차원에서는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불안정한 부분이 있지만 동시에 좋은 점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이게 트럼프 한 사람만 본다면은 지금 이걸 평가할 때 이건 미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제가 볼 땐 나쁜 점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핵 안보의 불확실성은 제가 볼 때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게 트럼프에서 북한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좋은 게 아니지만, 이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미국이 생각하는 리셋의 첫 단계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까지 미국을 불리하게 만들고 경쟁국을 유리하게 만들었던 그 국제 환경을 완전히 다시 한번 뒤집고 리셋, 그러니까 재부팅을 한 다음에 들어오는 타자가 이거를 완성을 한다면은 지금의 혼란도 어떻게 보면은 향후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죠. 아주 열심히 장시간 45분 훨씬 넘었는데도 네, 아주 강연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10분간만 휴식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김현욱 박사 모시고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